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우리 올림픽 선수들 정말 대단합니다. 기어코 역전극을 만드는가 하면요. 새로운 역사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요. 미소를 절대 잃지 않고 즐기는 모습 더욱 자랑스럽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아침신문 일면 기사부터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일면 기사입니다. 기사가 이쪽에 2단 기사로 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 삼성, 현대차, SK 우리 기업입니다. 여기 압박하고 있다. 베이징 올림픽 후원하지 말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의회, 인권단체 중심으로 중국 인권을 정조준하면서 우리 기업에게 압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수단으로 쓰려는 거 아닙니까? 미중 패권 경쟁 그 사이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불똥이 튀고 있다. 이런 기사가 오늘 일면에 실려 있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여서정 선수. 아빠처럼 날아 별이 됐어요. 어제 바로 이 모습, 굉장한 고득점을 한 거죠. 그러면서 메달, 값진 동메달을 땄습니다. 오늘 많은 기사로 이 모습이 오늘 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델타 변이 전 세계 강타했다. 신규 확진 한 달 사이 2배로 늘어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130개 국가 이상에 이미 퍼져 있습니다. 하루 확진 28만 명에서 64만 명. 굉장히 많이 늘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전파력입니다. 자, WHO 세계보건기구 그동안 성과 다 잃을 위험이 있다. 정말 비상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 CDC 질병통제센터 질병관리본부죠. 백신 안 듣는 새 변이 우려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점점 걱정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 아래쪽에 있습니다. 어제 북한이 뭔가를 좀 발표했어요. 김여정, 남한, 한미 군사연습 큰 용단 내려야.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훈련을요. 이달 훈련 실시 관측에 중단 요구 담화냈다. 남북 정상회담 확대해서 경솔한 판단이다. 뭐 이런 입장까지 냈는데요. 우리는 일단 뭐 규모가 줄어들 수도 있지만 훈련은 예정대로 간다. 이런 입장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풍부하고 깊숙하게 읽어주실 네 분께서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윤경호 MBN 논설위원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 옆에는 신경민 전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와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윤기찬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8월 2일 월요일 순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8월의 근무일, 제대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뉴스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올림픽 소식 많은 분들이 주말 동안 보셨을 겁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새 역사입니다. 우리 선수들이요. 그동안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 경험해보지 못한 기록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새 역사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덧칠된 벽화. 지난주 내내 벽화 하나, 서울 도심에 그려진 벽화 하나 굉장한 주목과 논란이었죠. 여기에 덧칠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자꾸 써졌습니다. 한마디로 난장판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도지사 자리입니다. 지금 도지사, 현직 도지사를 갖고 있으면서 대선에 출마하신 분들이 여러 명 계세요. 물론 이제 컷오프 때문에 이제 탈락하신 분도 있지만 여전히 남아 계신 분들, 그리고 경쟁 치열하게 하신 분도 있는데 한 분은 도지사 사퇴한다 던졌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아니다. 갖고 있을 때 끝까지 갖고 있으면서 하는 게 더 책임이다. 뭐 이렇게 좀 다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좀 해볼 예정이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상위 12%입니다. 재난지원금 정부에서는 88% 소득 하위 88%를 주기로 했죠. 그럼 12% 상위 12%가 빠지는데요. 경기도 차원에서 그분들에게도 뭔가 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정치권의 이제 이슈가 됐는데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아침의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올림픽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활약상입니다. 먼저 두 가지 기사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여서정 선수의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여서정 선수가 어떻게 해서 우리 올림픽 사상 체조 부분, 여자 체조 부분 첫 메달이거든요. 어떻게 따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보세요. 이렇게 도마 경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 기술은요, 여서정 선수의 이름을 딴 기술입니다. 여서정이라는 기술이에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제목 보겠습니다. 여서정이 여서정으로 성공했다. 난이도가 6.2로 현재 세계 기술 2위를 차지하는 기술이랍니다. 이거를 구사한 겁니다. 720도 비틀기로 동메달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더 주목받는 거는 여기 있죠. 이쪽 사진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 아버지 여홍철 선수. 과거에 메달을 땄던 분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아버지의 그 딸이구나. 역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서정 선수가 10년 전에 아버지 여홍철 교수에게 평균대 연기를 지도받는 모습이다. 이런 모습. 기사 아래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자 기계체조 올림픽 사상 첫 메달입니다. 본인 이름을 딴 고난도 여서정 기술 구사한 겁니다. 훈련 땐 못하다가 올림픽에서 해냈다. 이제 제가 아빠 이길 거예요. 이런 말 할 만하죠, 지금요. 침착하게 해설하던 아빠 여홍철. 그렇습니다. TV 중계방송에서 해설을 했어요. 본인 딸의 경기에 대해서. 딸 시상대에 서자 박수 쳐도 되나 이런 말을 또 남겼습니다. 굉장히 주목받는 모습입니다. 이게 첫 번째 모습이고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선수도 있습니다. 우상혁입니다. 많은 분들 어제 밤늦게까지 보셨을 거예요. 높이뛰기 2m 35. 한국 육상 세이망 쏟았다. 한국 신기록입니다. 그리고 트랙필드에서 한국 역대 최고인 4위를 기록한 겁니다. 정말 어제 아깝게 메달은 놓쳤지만 대단한 기록을 남긴 겁니다. 국내 기록도 24년 만에 갈아치웠고요. 관중 향해 박수 유도하며 가자를 외칩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쾌한 모습이었죠. 어릴 때 사고를 당했는데 오른발이 작다. 그런데도 그걸 이기고 높이뛰기 선수가 된 겁니다. 그리고 대단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요. 자, 윤경호 의원님. 값진 기록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앞에가 이제 체조, 여기가 육상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과연 이런 선수들 제대로 대접했는가? 이거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초 종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올림픽 종목이 이번 도쿄올림픽은 33개 종목입니다. 예. 3명씩 하는 농구 이런 게 추가가 되긴 했고요. 그중에 이제 수영, 체조, 육상 이런 게 사실은 기초 기초죠. 종목이지 않습니까? 예. 통상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스포츠 강국들이 강하죠. 예. 그런데 우리 선수들이 이렇게 전혀 그동안에 발도 내디지 못했던 분야에 20몇 년 만에 기록을 세우고 또 메달을 따고 이런 거 보면서 참 이 저변이 그만큼 넓어졌다 이런 점도 전 많이 느꼈고요. 올림픽 시작되면서 처음에는 펜싱, 양궁, 사격 예. 이런 종목이었다가 예. 그다음에 이제 유도, 태권도 같은 구기 종목 아니죠 격투기. 예. 그리고 이제 관심이 결국 야구, 축구 같은 예. 평소에도 프로스포츠나 다른 것 때문에 관심이 많았던 원래 종목. 주목받는 종목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좀 그런데 많이 쏠림 현상이 좀 있었죠. 국민들의 응원이나 관심이나 이런 것도. 그러나 역시 올림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노력 예. 이런 게 바로 스포츠 선수들이 보여주는 거이잖아요. 전 그런 점에서 우상혁 선수나 또 수영의 황선우 선수 그리고 체조의 여서정 선수 예. 이런 선수들이 보여준 이 투혼 이런 게 앞으로 얼마나 우리 한국 스포츠사에 큰 이정표가 될까 이런 예. 생각을 했고요. 기회 될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올림픽이라고 해서 금, 은, 동만이 포상 또는 뭐 여러 가지 박수의 대상 이러지 말고 예. 4위, 5위도 저는 예. 박수를 받으려면 제도를 조금 바꾸면 된다. 무슨 말씀이냐? 아. 점수제로 바꾸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포츠 또는 예술 마찬가지인데 큰 대회에는 큰 대회에 맞는 가중치를 줘서 3등이 아니라 4등, 5등도 점수를 차곡차곡 쌓아 나가서 그 점수가 일정하게 되면 그러면 뭐 남자 선수는 병역 혜택 또는 그러네요. 뭐 연금 뭐 이런 것들을 주면 되잖아요. 4등 했다고 해서 우는 거는 그건 스포츠 세계에서 맞지 않는 거거든요. 예. 그건 제도에서 비롯되는 거니까 이런 거 보면서 우리 우상혁 선수 4등 했다고 해서 온 국민이 박수 보낸 거 예. 이거에 맞춰서 전 그런 제도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덧붙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육상의 4등은요. 이거는 차원이 다른 순위입니다. 이거는요. 이거를 단순히 메달이 아니다. 그래서 아쉽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대단한 기록을 남긴 겁니다. 지금. 자, 올림픽과 관련된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좀 보시죠. 역전극 김연경, 김지연, 태극 맏언니들 투혼 빛났다. 득점 책임지고 고비마다 리더십. 배구 펜싱 얘기입니다. 배구 한일전 보셨죠? 대단한 활약이었습니다. 맏언니라고 할 만합니다. 그리고 펜싱 대단한 경기 역시 펼쳤습니다. 태극 맏언니들의 투혼이 빛났다. 이런 모습입니다. 최영철 편집위원께는 이 얘기 좀 해볼게요. 기어코 해냈습니다. 정말 어렵게 보이는데 결국 뒤집거든요. 결국은. 그런데요. 특히 이제 배구 경기 이게 말이 많은 게 주말 동안 보셨는데 너무 좀 이렇게 이 스포츠 경기 중계해 주잖아요. 근데 너무 편중된 거 아니냐. 배구 이거 쉽게 보지 못했다. 실시간으로 못 보신 분들은 아쉬운 표시 많이 하셨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특정 종목은 제가 지상파 3사 중심으로 이게 봤는데 예. 특정 종목 겹치기 중계가 많았고 예. 배구가 사실 굉장히 투혼을 발휘한 명승부였는데 예. 잘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사실 뭐 축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아주 실망스러운 경기를 했는데도 사실 뭐 중계는 많았는데 예. 그래도 배구가 이번에 사실 주목은 많이 됐었거든요. 예. 김연경이라는 선수가 그렇죠. 오랫동안 외국에서 뛰다가 국가대표를 하기 위해서 다시 국내 리그로 워낙 유명하고 외국에서도 굉장히 주목하는 선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이번 중계는 좀 아쉬웠고요. 어쨌든 이번 올림픽이 사실 최악의 올림픽 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많았지만 예. 어쨌든 성공적인 올림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뭐 도쿄에서 비록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왔지만 뭐 사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직접 가서 보진 않으니까 중계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예. 그 중계를 통해서 이번 경기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시름도 좀 잊었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여러 가지로 의기소침한 부분들도 응원의 그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 있어서 상당히 그 이번 여름 정말 즐겁게 좀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나. 우리 선수들도 너무 잘해줬고 근데 좀 아쉬웠던 점 우리 선수들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좀 가셔서 격려 좀 해줬으면은 좀 더 좋은 성적 올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웠던 점이 그게 있지 전 않나. 가는가 마는가 이게 참 논쟁했다 결국 안 가기로 그렇습니다. 결정이 스포츠 됐었죠. 정신을 좀 생각했더라면 가셔서 좀 응원해줬더라면 우리 선수들도 좀 더 힘이 났었고 우리 국민들도 우리 선수들에게 좀 더 많은 응원하지 않았나. 좀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 아직 올림픽 경기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선수들 계속 활약할 겁니다. 많은 응원을 좀 해야겠습니다. 자, 올림픽 소식은 이 정도로 좀 정리하고요. 다음은 뭐 정치권 이야기 좀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먼저 야당과 관련된 얘기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인데요. 이 첫 번째 기사가 조선 기사, 젠더 갈등 기사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 기사가 뭐 산으로 간다 이런 제목이 있죠. 정치인, 연예인까지 가세했다. 산으로 가는 젠더 갈등. 이거 굉장히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산으로 가면 안 되고 제대로 봐야 되는데
이게 엉뚱하게 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아래로 가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느 때부턴가 이런 표현, 남혐, 여혐 뭐 이런 거 굉장히 이슈로 지금 부각을 했잖아요. 자, 야당 대변인이 본인의 SNS상에 글을 하나 올려요. 최근에 이 양궁 선수 관련해서 이게 여러 가지 좀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무슨 특정 무슨 단어를 사용했다. 이게 문제가 된 거다. 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러자 반응들이 나오죠. 그렇다면은 우리 선수가 뭐 잘못했다는 겁니까? 이런 반응. 그러자 또 반응. 이렇게 비판하는 거 적당히 좀 하세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치고받는 모양새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자 여기 뭐 연예인 얘기도 있죠. 뭐 여성 응원이다. 쇼트커트 인증샷.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이른바 헤어스타일 논란. 뭐 과거에 무슨 표현을 썼다 논란. 그걸 문제 삼는 것. 그 문제 삼는 걸 다시 문제 삼는 것. 뭐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주말 동안. 아래로 갑니다. 근거 없이 낙인 찍고 공격을 한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몇몇 표현을 확대해서 급진 페미 낙인을 찍는다. 전문가들은요. 소수의 주장에 과민반응을 하고 있다. 일종의 허수아비 때리기 한 것이다. 이런 분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소속이신 유구찬 변호사. 지금 뭔가 논쟁처럼 됐는데 사실은요 야당 대변인이 뭔가 글을 올리면서 이게 더 확대된 측면이 있어요. 이거 국민의힘 측면에서 부담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좀 부담스럽죠. 당 차원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뭐 당 차원의 입장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뭐 SNS 글을 통해서 본인의 의사를 밝힌 것인데 예, 글을 자세히 읽어보고 그 이후에 또 추가로 올린 글까지 종합을 해보면 예, 그러니까 안산 선수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안산 선수를 둘러싸고 공방에 대한 평가 내지 예. 본인의 생각을 밝힌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일부 표현 때문에 저런 그 뭐 또 갈등이 생겼는데 또 본인도 또 여러 가지 또 표현을 쓴단 말이죠. 뭐 여혐, 남혐, 레디컬.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권에 할 일은 여러 가지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거든요. 조정하고 갈등을 중재하고 없애는 것인데 젊은 세대들이 지역 갈등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판하고 기성세대들을 비판해 왔는데 그러니까 정치들이 지역 갈등 조장해서 사실 이득 본 그런 형태의 정치 활동 많이 해왔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그런데 저렇게 20대에 새로운 시각을 갖고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예. 이렇게 젠더 갈등을 사실은 불식시키고 봉합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아니고 예. 어쨌든 저게 한 편에 쓴 것처럼 오해를 살만하거든요. 아.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저는 어느 것이 옳은지를 떠나서 일단 정치에서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뭔가 갈등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이런 행위가 정치 활동의 가장 큰 역할이기 때문에 저걸 논리적으로 이기거나 논쟁으로 이기거나 하는 것보다는 사회에 저런 갈등이 불거졌을 때 저것을 어떻게 내가 봉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선행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봉합이 아니고 오히려 더 확대시켰다 이렇게 본인의 보시는 글의 거예요? 취지를 보면 예. 봉합하려는 듯한 뉘앙스는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에서 있었던 게 아니고 사적인 영역에 있었기 때문에 예. 이것은 사실 좀 너무하다라는 취지에 깔려 있긴 한데 예. 거기서 쓰는 용어들이 젠더 갈등에 사용되는 용어를 그대로 표현을 했고 또 자세히 읽어야지만 그 뜻을 이해할 수 있게끔 좀 글을 난해하게 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오해할 만한 그 소지를 제공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양 대변인이 저 부분은 오해를 줬다면 사과하는 편이 낫고 아니, 수습하는 게 낫다 지금. 그렇죠. 뭐 뒤에 연이은 쓴 글이 수습 용도로 썼지만 사실 수습 정도의 효과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 정치인은 본인의 내심보다는 그 말이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이 일단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일부라도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그 부분을 해명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당의 대변인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글이 더 주목을 받았거든요. 신경민 전 의원님. 네. 사실 민주당도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를 의식해서 그런지 아직 별다른 이 사안에도 별다른 입장 표현은 없어요. 민주당 차원에서는요. 네. 이 사안 좀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이게 좀 며칠째 쭉 이어지고 있거든요, 지금요. 정치권이라는 것이 지역, 세대, 계층의 갈등이 항상 사회에 있기 마련인 것을 예. 봉합하고 조정하고 해결까지는 못하더라도 예. 해소를 하려고 노력하는 게 정치권의 첫 번째 임무거든요. 근데 이건 최근에
젠더라는 갈등이 새로 추가가 됐어요. 아, 그런데 지금 극우 쪽에 있는 분들이 예. 젠더 갈등을 자꾸 확대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음, 여당의 입장은 젠더 갈등에 대해서는 항상 일관되게 예. 이건 갈등을 더 늘려서는 안 된다. 이걸 해소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개입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지금 중요한 대목은 예. 당의 대변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사실은 대변인이 어떤 얘기를 하면 그게 당의 입장으로 통상 이해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내부 과정을 보면 예. 무슨 문제가 터졌을 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보면은 혼자 생각을 갖다가 뭐 아무데나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번이 아마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지금 이분이 바로 이 토론 배틀을 통해서 갑자기 대변인직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가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 그 대변인직의 무거움, 중요함에 대해서 별로 인식이 없는 사람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 당의 대변인, 부대변인에서 굉장히 많은 중요한 자리를 예. 어떻게 뽑아야 되느냐라는 또 상당히 어려운 지금 얘기를 던져놓은 거예요. 예. 이건 아마 틀림없이 논의가 진행되다 보면은 예. 대변인이라는 것이 뭐 하는 자리인지 그래서 어떻게 뽑아야 되는 건지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될 거고요. 젠더 갈등 문제를 정치권이 이렇게 앞장서서 예. 증폭시키는 것은 정치권의 일이 아닙니다. 이른바 젠더 갈등. 그러니까 청년 세대와 직접 또 관련이 있죠. 남녀들의 어떤 인식, 생각의 차이. 이것이요. 민감하다고 자꾸 얘기 드리는 말씀이 청년 세대 남성과 여성의 정치적 성향이 좀 지지율 조사라면 항상 다르게 나오거든요. 이걸 가지고 또 여러 가지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게 또 민감해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런 약간 젠더 갈등으로 보이는 일이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이게 좀 산으로 간다. 엉뚱하게 가고 있다 지금 이게. 이렇게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역시 이 내용도 뭐 야당과 좀 관련이 있어요. 지난주 내내 주목과 논란의 대상이 됐죠. 낙서 범벅이 된 줄리벽화. 청주서도 그리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뭐 거기도 그리겠다고. 지금 보면은요, 뭐 검은 페인트로 덧칠이 됐고요. 그 위에 다른 글이 써 있고요. 한마디로 낙서 범벅입니다, 그냥.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예비후보 측은 뭐 이 벽화에 대해서 법적 대응할 계획 없다. 뭐 이런 것까지 일일이 다 대응 뭐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로 판단된다. 뭐 이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좀 전체적으로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게 서울 도심에 원래 그림이 그려졌어요. 지금 원래 처음에 무슨 그림인지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덧칠이 됐습니다. 여기 뭐 까만색으로 칠해져 있죠? 여기 보면은요, 한번 쭉 한눈에 보세요. 뭐 여성단체라고 쓴 것도 있고요. 여기 보면 특정인을 겨냥한 어떤 표현들이 있습니다. 지금 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통상 막장급이라고 할 수 있는 막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또 다시 이 벽화, 이 벽이요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여기 벽화 보시면요, 뭐 특정 인물을 겨냥한 걸로 보이는 글들이 써 있어요. 지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통점은 다 여성을 거론한 듯한 이런 표현들이죠, 지금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뭐 여성 가족부는 뭐 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게 또 젠더 갈등 차원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랬지만 사실 이 건물주는 상당히 정치적인 행위를 한 거예요. 예. 본인이 보기에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싶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건물에 저런 그림을 내걸었다. 예. 표현의 자유잖아요. 예. 근데 조금 전에 지금 저 검은색으로 칠해진 저기 바로 위에 표현의 자유는 얼마든지 즐기세요. 허용합니다라는 그렇죠. 플래카드가 하나 걸려 있어요. 예. 저는 그걸 보고 아 이분은
본인이 지향했던, 본인이 의도했던 정치적인 목적은 달성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재, 검찰총장이 지금 정치판에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국민의힘 입당까지 했잖아요. 예. 본인은 아마 참 정치 활동하는 거 힘들다라는 걸 실감했을 거예요. 절감했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가족, 특히 배우자에 관한 얘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웠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뛰어들자마자 본인이 먼저 줄리 운운하는 인터뷰 해버리면서 예. 물꼬가 터져버렸죠. 예. 그리고 나서 이런 결국은 벽화에 등장하는 주인공까지 와버렸다는 건데 이건 단순히 여성으로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이슈 뭐 당연하죠. 당연한데 그 이전에 고도의 정치적인 서로 공방이지 않습니까? 그 정치적인 공방에서는 이 건물주라는 분이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해버렸다. 저 벽화에 온갖 얘기들이 다 쏟아지면서 예. 그 줄리라는 분 당사자에 대한 공격도 있지만 다른 것도 물론 있어요. 예.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지금 현재 야권의 1위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싸고 있는 그동안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려는 어떤 사안이 그냥 본물 터지듯이 팍 터져버린 이번 벽화는 그런 점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강하게 대응을 해야 될 거고요. 예. 그 이전에 사실은 청주도 이어지겠다, 뭐 어디서도 이어지겠다 이 얘기는 예. 표현의 방식 저는 이걸 떠나서 결국은 이번 대선에 뛰어든 당사자와 그 당사자의 가족을 둘러싼 흔히 말하는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그냥 고도의 정치 행위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 벽화와 관련된 내용, 처음에 이제 이 벽화를 의뢰해서 그린 이 서점 대표는 본인은 정치 정성이 없이 뭐 본인 누굴 지지하는 것도 아니다. 그냥 표현의 자유,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걸 한 건데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논란이 폈다. 이런 해명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위에 전개되는 모습, 굉장히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은 거칠게 가는 모습이거든요. 최영철 편집이요. 네. 이 벽화와 비슷한 이런 행동, 이게 사라질까요, 쉽게? 저는 요즘 정치판을 보면 중세 후반기에 유럽을 보는 것 같습니다.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나눠서 예. 30년 전쟁을 했던 그 종교 전쟁의 예. 최악의 시기라고 문명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왜 그렇게 싸웠겠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30년 전쟁을 끝내고 베스트팔렌 조약을 맺으면서 했던 결론이 관용이었습니다. 관용을 해보니까 그거 너는 가톨릭 믿어, 너는 프로테스탄트 믿어. 이러한 관용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나니까 예. 용서가 됐더라는 것이죠. 그 전에 그렇게 종교 문제 하나로 그렇게 피 흘리면서 싸웠던 사람들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갖고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 손에 그 단어를 심어주니까 싸우지 않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저렇게 싸우는 이유는 뭡니까? 철저한 진영 논리입니다. 이제 진영이 다르면 너는 나한테 절대로 들어올 수 없어. 관용이라는 것이 절대 없죠. 지금 촛불혁명 이후에 지금 예. 집권 세력이 집권한 이후에 정말 모든 것을 적대시하고 모든 것을 상대는 없애야 된다는 적폐청산. 당신은 없어져야 되고 나만 있어야 돼. 왜냐하면 예. 내가 옳기 때문이야. 관용이 없고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고 이해가 없는 이러한 정치 문화를 저 벽화가 정말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지. 지금 정치란 것이 사실 이성의 영역인데 저 벽화에서 보이는 것은 감정과 분노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 정치가 길을 잃었기 때문에 저 벽화에서 저렇게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 모든 것을 전 이성적으로 저걸 볼 때 그것이 과연 지속 가능한 싸움의 현장인지 정말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가 길을 잃었기 때문에 저런 벽화가 난무하고 있고 청주에서 또 한다고 하는데 예. 지금 빨리 좀 선거가 치러져서 선거 이후에 좀 나라가 안정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나라가 안정된다면 정치가 제대로 역할을 할 것이고 상대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확립이 되고 저런 벽화는 좀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아무튼 뭐 낙서 범벅입니다.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요, 여기가. 윤석열 예비후보와 관련된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당 차원의 어떤 움직임을 좀 소개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이준석 당대표 직속의 검증단이 윤석열 공세 선제 대응한다. 그러니까 이른바 네거티브 공세 대책반을 만든다.
뭐 이런 거예요. 국민의힘 단장 내정 인선 작업 중. 윤석열 전 총장 향한 네거티브 공세에 자체 검증으로 리스크 관리 보석. 이거다. 이겁니다. 그럼 자체 검증이란 뜻은 상대 후보 또는 뭐 상대 쪽에서 공격을 할 수 있는 지점을 미리 파악해서 대비를 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 뭐 이런 표현이 등장했어요. 자,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 이제 입당을 했어요. 국민의힘 당원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경선에 뛰어들어 경쟁을 시작할 텐데 이미 당내에는 대선 주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자, 그분들이 윤석열 예비 후보를 겨냥해서 뭔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요. 먼저 영상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8월 말쯤 경선이 시작되니까요. 네. 경선이 시작되면 정책과 도덕성 검증이 아주 치열하게 될 거고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신비주의, 베일이 벗기 시작하면 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앞으로 지지율은 출렁거릴 거다 네. 생각하고 유기찬 변호사. 지금 다른 주자들은 이제 경선해 보면 윤석열 예비 후보에 지금 눈길이 집중돼 있지만 본인들의 경쟁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 뒤에는요. 윤 전 총장에 대한 어떤 견제 굉장히 강하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일단 윤석열 공세 선제 대응위에서 뭔가 대책반을 만든다고 했는데 사실은 유기찬 변호사 더 무서운 거는 과거의 대선을 보면 내부 경쟁자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저 검증단을 출범시키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그 보궐선거 때 보면 검증단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검증단에서 할 일은 각 후보자가 문제 제기를 합니다. 검증단으로 이거 검증해 주세요라고 하면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예. 그럼 이제 검증단에서는 상대 그 의혹 제기된 후보자에게 네.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 해명해라라고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공문을 보냅니다. 그 해명 자료가 오면 검증단에서 그걸 다 스크린하죠. 이 해명 자료가 이 신빙성 있는지 또 예. 제기되는 의혹이 이 신빙성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판단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상대 후보가 의혹을 제기했던 후보가 공개적으로 의혹 제기하지 않는 것이죠. 아마 검증단의 역할은 당에서 검증을 할 테니까 공개적으로 의혹 제기하지 마라. 공개적으로 의혹 제기나 공세를 하지 마라. 그렇죠. 그리고 미리 그런 공세 지점 의혹이 있으면 당에 얘기하면 당에서 먼저 보겠다. 그렇죠. 이런 취지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의혹이 객관화되기 전에, 그러니까 의혹이 사실로 판명이 되면 그 사실을 토대로 해서 상대방에 대한 공세를 할 수 있겠지만 예. 이게 이제 마타도어인지 아닌 검증인지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예. 일단 당 검증위원회에서 먼저 이것이 객관적 신빙성 있는 의혹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겠다. 이런 이제 사전 절차를 거치려는 제도인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목적이 아마 당내 주자 간의 과열을 막기 위한 사전 객관화 작업 차원에서 출범시키는 검증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철 편집위원. 지금 유기찬 변호사는 이런 검증단 뭐 꾸리는 게 그 경선 과정에서 이제 과열을 좀 미리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당에서 벌어지는 대선 경쟁 보세요. 과열이란 표현은 부족하거든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역시 그렇게 가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여당하고는 좀 다를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과열로 갈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뭐 본선보다 지금 예선이 두 당 다 모두 더 치열하기 때문에 예선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할 겁니다. 이준석 직속 검증단 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당이란 것은 그 후보를 스스로 검증해야 할 의무와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문직이죠. 그러니까 우리 당에는 나쁜 사람이 못 들어와. 우리 당에는 좋은 사람만 있어. 이러한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예. 문직이 기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증은 똑바로 해야 되고요. 하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조금 예측을 해보면 예. 지금 저렇게 혹독한 검증이 있어도 지금 대세론을 꺾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제가 요즘 다녀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신상품을 원한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정치의 신상품. 지금 사실 뭐 국민의힘의 대표 주자로 거론되는 뭐 윤석열, 최재형 이런 사람들이 정치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이렇게 뛰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시각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새로운 사람이 나와서 예. 기존 정치가 갖지 못했던 새로운 바람, 그리고 새로운 요구, 그리고 새로운 열쇠를 한번 우리에게 만들어달라 이러한 요구가 있는 것 같아서 예. 검증단이 저렇게 치열하게 하는 것도 좋고 예.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뭐 여당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치에 좀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검증을 통해서 이번에 좋은 대표로 뽑히지 않을까. 뭐 저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그러면 지금 대표 신상품이라고 표현하셨는데 2명을 얘기하셨어요. 경선법에 탑승했다고 화면에도 이제 묘사가 됐는데 아무리 그쪽에 대한 다른 대선 주자들의 공세가 있더라도 그다지 효과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이라는 후보는 예.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권력에 대들었고 이 정부에서도 권력에 대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뒤쫓았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언론도 뒤쫓았고 그리고 사실 뭐 박근혜 정부 때 뭐 국정원이나 이런 많은 정보기관들이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예. 저는 그러한 내부 검증은 이미 윤석열 전 총장은 거친 것 같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워낙 뒤쪽 공무원 이미지여서 사실 뭐 개인적인 검증을 해서 별로 나올 것이 없지 않은가. 아. 이미 이 두 분은 스스로 검증 그리고 자신의 공직 생활을 통해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조금 검증에 대한 부담은 좀 덜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 결과적으로 여당 상하고 좀 다를 수 있다. 뭐 그런 전망이시네요. 아무튼 뭐 이런 기사도 오늘 좀 있습니다. 검증단. 그러니까 대응을 하기 위한 검증단을 꾸린다. 미리미리 약점, 어디가 공세 지점일까 이걸 알아보겠다는 거죠, 지금요. 자, 이번에는요, 여당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인데요. 여당 상황 그리고 야당 상황 뭐 겹치게 되죠. 자, 원희룡 제주지사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입니다. 대선 승부수를 던졌는데 그것이 바로 지사직 전격 사퇴다. 어제 본인이 발표를 했습니다. 선언을 한 겁니다. 그만두겠다고. 그런데 가만히 내용을 듣고 보면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한 작심 발언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도지사 프리미엄을 이용해서 뭐 이런 거 하는 거는 공직윤리상 용납할 수 없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도지사직 그만둡니다라고 하면서 뭔가 설명했는데 그게 많은 분들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떠올렸다는 거죠.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 준비됐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지사직을 유지하면서 당내 대선 경선을 치르는 것도 법률적으로 가능하기는 합니다만 도정을 책임 있게 수행하는 것과 당내 경선을 동시에 치른다는 것은 제 양심과 공직 윤리상 양립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이 얘기가 알려지면서 이재명 지사가 이제 어떤 입장을 좀 설명했어요. 자, 원희룡 지사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SNS상에. 그러면서 월급만 축내면서 하는 일 없는 공직자라면 그만두는 것이 바람직.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은 이 얘기를 굳이 한 내용은 원희룡 지사가 이 경우라는 건가요?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면 아무튼 이런 글을 썼어요. 그리고요. 그러나 책임감 있고 유능한 공직자라면 공직 책무를 함부로 버릴 수 없다라고 썼습니다. 위아래가 다른 내용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받아쳤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신경미 전 의원님. 대선 후보, 도지사 출신 대선 후보가 현직인 도지사 자리를 과연 유지할 것인가? 물론 최종 대선 후보가 되면 그만둬야 되죠. 그렇지만 경선 과정이나 그 중간쯤에 미리 그거를 사퇴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갈 것인가? 여기 보면 이재명 지사는 이거는 공직의 책무다. 끝까지 뭔가 맡은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한 반면 원희룡 지사는 도지사직을 갖고 있는 게 이게 윤리적으로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선택, 다른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신경미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선택은 물론 개인적으로 다를 수 있죠. 예. 근데 2012년도 경우를 돌아보면은요. 2012년에 김두관 경남지사가 당시에 지사직을 사나이답게 그만두겠다고 그러면서 그렇죠. 12월 대선을 앞두고 훨씬 전에 미리 던졌습니다. 네, 훨씬 그래가지고 이제 어. 재보궐선거가 있어가지고 홍준표 지사가 그렇죠. 당선이 된 거죠. 그러면서 지지자들로부터 당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예. 결국 멀쩡한 경남도지사 어렵게 얻은 지사직을 던짐으로써 홍준표 지사라는 사람을 탄생을 시켜서 굉장히 어렵게 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경우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2022년에 예. 3월에 대선이 있고 바로 6월에 지방선거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원희룡 지사의 선택을 하는 것이 크게 부담이 안 되거든요. 보궐선거나 이런 게 없는 거죠. 네, 이제 예. 그러니까 2012년과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원희룡 지사의 선택이 맞을 수도 있고요. 저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봤을 때 내가 코로나 상황도 제대로 컨트롤을 못하는 상황에서 차라리 내가 일을 못할 바에는 행정체계에 맡기고 나는 대선에 올인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수 있고요. 지금 이재명 지사처럼 코로나는 지금 수도권에서 뭐 비수도권에서 예. 난리인데 지사직은 팽개쳐 놓고 그 상황회의에는 전혀 아른 채도 안 하면서 이렇게 지방을 돌아다니는 게 맞느냐라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선택이 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또 하나 문제는 지사직을 그만뒀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예.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또 비판이 있습니다. 아, 공석이 되는 거니까. 네, 그 자리가. 그래서 아마 이재명 지사는 끝까지 가겠다라고 지금 결정을 한 것을 저렇게 SNS에 올린 거죠. 이건 계속해서 문제는 되겠지만 예.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장단점이 너무 분명하죠. 그래서 뭐라고 말고알보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 지사직,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지사직 유지와 관련해서 여당 내 다른 이 경선 주자들, 경선 후보들, 신경주 의원님, 경선 후보들이 혹시 뭐 요구를 하거나 입장을 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으세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오히려 이번 대선에서 참으로 특이한 것은 지금 현재 야권에 유력한 주자들이 대부분 여권에서 흘러갔다는 그렇죠. 것들이 이제 하나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여야의 유력 주자들이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다투는 예. 유력 주자들이 수신제가의 문제가 지금 현안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사직 문제보다는 아마 수신제가의 문제를 가지고 예. 여당의 유력 주자, 야당의 유력 주자 모두 비판을 받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당 내에서는 뭐 별다른 이거는 이슈는 아닐 것 같다는 판단이시네요. 윤기호 의원님, 두 도지사가 다른 선택을 한 거예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물러나는 게 맞다. 원칙적으로 맞다. 겸직 금지 우리 헌법상의 중요한 자리는 분명히 규정을 해놨고요. 이건 제주도민 입장, 그다음에 경기도민 입장에서 보면 예. 누가 도리를 제대로 하는지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여야 누구에 대한 지지 이걸 떠나서 이재명 지사가 지금은 당내 경선이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나중에 본선 후보가 됐다 치면 그때도 법적으로 제한 90일 전까지 예. 도지사를 계속 할 그렇게 거냐. 되면은 법적으로 12월 초에는 아무튼 저 최종 후보가 된다면 그만둬야 그렇습니다. 되거든요. 선거일로부터 90일 이전까지는 뭐 도지사직 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럼 그때까지도 그거 할 거냐. 아. 이번에 여당의 6명의 주자들이 최후의 승자가 후보가 되는 거를 5주 뒤로 미루는 결정은 코로나 그다음에 올림픽으로 인한 국민의 관심이 좀 멀어진 거 이거 있죠. 근데 저는 그중에 코로나 사태를 책임져야 되는 경기도지사 입장이라면 예. 제가 만약에 이재명 지사였다면 예. 저는 캠페인 활동 당분간 중단하고 다시 도지사에 전념하면서 코로나 확산 업무에 확산을 막는 업무에 주력하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선언을 했어야 된다. 그게 온당한 자세 일정 아니겠어요? 기간을 정해놓고 여기는 오로지 방역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도지사가 보여줘야 되는 진정한 모습인 거죠. 자, 도지사들에게 이렇게 적용한다면 똑같은 잣대를 저는 국회의원들한테도 대야 된다. 예. 국회의원은 어디든지 겸직 가능하고 장관도 할 수 있고 국회의원도 할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이런 경선 당내 경선이든 아니면 뭐 전체 경선이든 국회의원은 둘 다 할 수 있는 거 이건 우리 사회의 이중잣대입니다. 지금 대선 여당의 대선 주자분들 다수가 국회의원인데.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예. 당내 경선 일정 시점이 지나고 나서 본선에 뛰어들면 당연히 국회의원도 던지고 해야 된다. 예. 그건 똑같은 잣대를 대야 되는 거죠. 왜냐? 본인을 뽑아준 국회의원으로서 뽑아준 유권자에 대한 도리가 그건 아닌 거고요. 아까 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경기도민 그다음에 제주도민 입장에서 보면 이건 누가 옳은 행동을 하는 건지 금방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같은 잣대를 좀 대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열 편집위원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도지사직 던지지 않으면 욕먹는 건 알면서도 던지지 않는 이유가 있죠. 뭡니까? 지지율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아, 도지사직을 그만두면 지지율에 영향을 받아요. 그렇습니다. 압도적인 지지율을 올리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낙연이라는 호남의 막강한 지지세를 가진 후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지사는 당내에서 그리고 여권 지지 세력에서 강력한 지지 기반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다가 닻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지사직을 미리 철수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경기도라도 좀 잡아놓고 그리고 자신의 고향인 영남에도 좀 잡아놓고 그리고 예. 요즘 호남 굉장히 열심히 가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도 좀 잡아놓고 불안한 지지율이 이 지사의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먹더라도 이 길을 아마 갈 겁니다. 아마 최대한 늦게 아마 도지사직에서 사퇴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욕은 계속 날아들 겁니다. 예.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 지사는 아마 욕을 먹더라도 지사직을 갖고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그게 정치적으로는 더 낫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모습이 하나가 있고요.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얘기인데요. 경기도 차원의 도민 전체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검토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도민 상위 12%에도 재난지원금 검토. 자, 그러면 12%라는 숫자가 나온 거 아시죠? 정부에서는 소득 하위 88%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빠진 상위 12%가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 거길 챙겨주겠다는 거예요. 88%만 주는 정부 선별 지급을 비판했다. 고소득자 배제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 그러니까 정부하고 약간 다른 입장인 거죠.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고 검토해 보겠다 이런 얘기 정도가 나왔어요 지금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이재명 지사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전 국민 공평한 보편 지급을 당론으로 추진했는데 또 야당이 합의까지 했다가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등으로 발목을 잡았고 또 기재부 이 경제 관료 집단들이 끝까지 반대를 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이제 88%라고 하는 희한한 타협에 이른 것 같습니다. 경기도 시장 군수님들께서 나머지 12%에 대해서도 전원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주셨고 경기도가 더 많은 부담을 해서라도 전 국민 지급을 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요. 약간 반발하는 목소리를 좀 다루고 있어요. 자, 역시 이재명 경기도민 100% 지원금에 이낙연 측 김두관 뭐 강력 반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역시 같은 내용 소개돼 있는데 여기 김두관 경선 공정성 해친다 비판. 그러니까 지금 경선 때인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른바 선심성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선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또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이낙연 후보 측 다른 곳과 형평성 우려 지적을 하긴 하지만 약간 좀 조심스럽게 지적한 거죠. 형평성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 정도 취지예요. 이 내용 좀 다뤄보겠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께서는 지금 이낙연 네. 후보 캠프에 계시니까 그쪽 캠프 입장을 좀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이 이재명 지사의 경기 도민, 전 도민 재난지원금, 그러니까 상위 12%를 포함된 거예요. 거기까지 지급하겠다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 캠프 측 의견은 뭡니까? 어떤 입장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좀 납득할 수가 없죠. 토론 과정에서도 여러 번 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예. 이재명 지사는 굉장히 독특한 그 세계관 내지는 이 국정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득자를 차별하는 거, 배제하는 것은 안 된다. 그렇죠. 아까도 기사에 소개가 됐어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차별과 배제라는 단어는 가난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단어인데 예. 그 단어를 고소득자의 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소득자를
하여튼 어떻게든지 똑같은 대우를 해줘야 된다. 예. 그래서 이게 아마 기본소득의 구상하고 맞아 떨어지는 것을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런데 어느 나라 역사를 들여다봐도 고소득자를 차별한다라는 개념은 없거든요. 그리고 복지라는 개념을 우리가 인류가 차용한 이래 예. 이렇게 접근하는 분은 거의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아. 이 도대체 어느 나라 얘기를 하는 거냐라는 예. 얘기를 계속해도 듣질 않습니다. 더구나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경기도민에게 일반적으로 10만 원씩을 지급한 적이 있는데 예. 이게 경기도 재정에 큰 주름살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10년 가까이 이 예산에 주름살을 주고 부담을 주고 이걸 후임 도지사가 풀어가야 될 큰 숙제 중에 하나로 등장을 했거든요. 예. 지금 이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정부가 정한 88% 지급에도 지금 비판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다 더해서 100%를 하겠다 그러면 이건 경기도 재정으로 감당을 해야 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이 반발을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납득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예산으로 선심을 쓴다, 선거운동을 한다 이런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미 전 의원께서는 이낙연 후보 캠프에 계시니까 이낙연 후보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입장은 이런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이재명 지사 쪽 설명을 좀 더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한겨레 기사 좀 보겠습니다. 이쪽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소득자인데 왜 자꾸 지원하렵니까? 뭐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세금을 더 많이 낸 고소득자를 국가정책 혜택에서 배제하는 건 민주 원리나 헌법 정신에 반한다. 일단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로 가겠습니다. 80%에 25만 원 지급하는 거나 전원에게 20만 원 지급하는 거나 국가 재정상으로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 굳이 이런 식으로 차별하는 거 국가 통합에 바람직하지 않다. 약간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입장이 이렇게 나왔어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양쪽 입장 좀 들으신 겁니다. 하나는 글로 보고 하나는 신경미 전 의원의 설명을 좀 들어보셨습니다. 자, 이번엔 제1야당인 국민의힘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이 사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재명 지사가 명시적으로 말씀 안 하고 계시지만 지금 저렇게 세금 더 많이 낸 고소득자를 혜택에서 배제하는 것이 민주원리나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예. 근데 사실 우리 헌법에 보면 사회보장하고 사회복지 증진해야 된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복지라는 것이 이재명 지사가 말하는 기본소득을 제외한다 그러면 돈을 좀 많이 버시는 분들한테 세금을 좀 많이 걷어가지고 형편이 어려운 분들께 같이 이렇게 나눠주는 게 복지의 기본인데 만약에 국가관을 저런 국가관이라 그러면 사실 국가의 역할이라는 게 의문시되는 것이고 고소득자 입장에서 보면 국가정책의 혜택이라는 것이 꼭 현금을 돌려받는 것 이외에도 많이 있어요. 뭐 예. 국방도 있고 그다음에 뭐 사회 간접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마치 저렇게 복지 정책에 있어서 현금을 덜 주는 것을 국가의 역할을 그러니까 국가가 고소득자 차별한다는 식의 시각이 이건 보수적 측면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지사가 여태까지 했던 주장들이 예. 정부 정책과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할 그런 권리는 있다. 예. 근데 그것이 만약 채택되지 않으면 그냥 따르겠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많이 해오셨단 말이죠. 예.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국가에서 통일성 있게 어떤 복지 정책을 펴는 것인데 그중에서도 온누리 상품과 같은 그런 대금으로 지방에다 5조 원을 또 예산에 편성했단 말이죠. 그다음에 경기도의 재정의 한 37%인가 아마 국가 자금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 그러면 이건 어떻게 지역적 차별 형태 아니냐.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서 좀 더 받는 개념 예. 아니겠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돼서 저는 선거 국면에서 이런 불평등, 불공정 이런 문제를 떠나서 예. 국가의 정책을 펴는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저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안 관해서는 지금 뭐 야당에서도 약간 이 비판을 받고 있고 당 내에서도 다른 경선 후보들도 역시 이제 지적을 하고 있고 약간 이런 상황을 좀 가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이제 주말 동안에 좀 주목을 받았어요. 여당과 관련된 기사 뭐 하나 더 있는데요. 뭐 짧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른바 이게 여기는 소판, 닭판 그랬는데 어떤 기사는 소칼, 닭칼 뭐 이렇게 표현하죠. 주말 동안에 이게 과연 무슨 소린가 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틀 만에 사라진 민주 원팀 협약.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원팀 우리 공정하게 경쟁합시다 약속했죠. 그런데 이재명, 이낙연 소판, 닭판, 난타전이다. 소판, 닭판. 그러자 정세균 후보 이거 심한 막말이다. 국민들 보기에 민망하다. 김두관 인기보다 국민 살피는 진심 필요합니다. 그만 싸우세요. 뭐 이런 거죠 지금 취지는요. 다음 화면이 있는데요. 좀 보겠습니다. 약간 좀 험악하게 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지금요. 여기 보면 이재명 캠프 대변인 당대표라는 자리도 소 잡는 칼 쓰는 자리 정도로 될 것이다. 서울시장 소와 부산시장 소를 빼앗긴 분. 그러니까 소칼 뭐 나오니까 그래서 뭐 소는 잘 잡으셨어요?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한 비판이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빵점은 좀 과한 표현이지만 빵점 얘기를 꺼냅니다. 이낙연 후보에 관해서. 무능한 당대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금. 좀 험악해 지죠.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낙연 캠프 정무실장 얘기입니다. 이 지사는 어떤 근거로 공약의 96% 달성했다고 하나 분식회계 못지않은 분식 실적 분식 후보다. 분식 후보라고 또 했습니다. 표현이 단어만 놓고 뜨면 별거 아닌 거 보이지만 전체를 보면 굉장히 거칩니다 지금요. 자, 윤경호 의원님. 이게 난타전이 그치질 않네요. 누워서 침 뱉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내 경선이긴 하지만 예.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이낙연 대표를 향해서 당대표 시절에 당신 한 게 뭐 있냐. 또 한 발 더 나가면 총리했을 때 별로 기억나는 거 하나도 없다. 아마 이 얘기 할 거예요. 그게 이제 반박하기를 그러면 지금 지사하면서 이것저것 다 했다고 그러는데 뭐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다 뻥튀기다. 이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여당 내에 두 유력 주자 간에 주고받는 이 공방 제가 아까 누워서 침뱉기라고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집권당, 여당 그리고 집권 세력, 즉 문재인 대통령 한테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 이게 아무리 여권이지만 다음 정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집권당에게 과연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총을 쏠 거냐. 쉽게 말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밟고 넘어가는 거에 누가 먼저 개시를 할 거냐. 전 이게 이제 앞으로 선거의 관건이라고 봤거든요. 왜냐 친문 세력이라고 하는 아주 적극적인 옹호층이 있고 예. 그다음에 뭐 숫자상으로 나타납니다만 지지율이 문 대통령 지지율이 40% 이렇게 된다면서요. 그런 상황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 순간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당 대표 시절에 당신 뭐 했느냐라는 식의 공격은 그 문 대통령을 밟고 넘어가기라는 큰 전략의 한 시작쯤 되지 않을까. 제가 보기엔. 예. 여권 내의 싸움이고 경선이지만 이런 식의 공격은 앞으로 상당 부분 더 격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누워서 침뱉기가 될지 아니면 이렇게 투명한 공격이 이게 흔히 말하는 가운데 있는 쪽을 끌어오는 게 될지 그거는 뭐 자신할 수 없는 거죠. 최영철 편집위원. 사실 8월 한 달이 경선 일정이 없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뭐 토론 정도만 잡혀 있지만 이거 더 심해지는 겁니까? 왜냐하면 심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죠. 이낙연 후보가 별로 따라오지 못할 것 같더니만 굉장히 지금 열심히 따라 붙고 있단 말이죠. 특히 호남에서 지지율이 거의 박빙까지 가 있습니다, 지금. 호남에서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지사를 거의 뭐 코앞에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불안한 것이고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 한 방만 먹이면 바로 갈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한 방만 먹이면 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서로 뭐 저렇게 세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릴 때가 아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2007년 뭐 이명박, 박근혜 세게 붙었을 때처럼 뭐 상대방의 뭐 화장실까지 다 뒤집을 그런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간다면 누가 유리할 것이냐. 저는 이낙연 후보가 맹추격을 할 거라고 봅니다. 아 이렇게 가면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지사가 약점이 많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약점을 들출지는 모르겠지만 약점을 최대한 들추는 전략으로 만약 이낙연 후보가 간다면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조금 추락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경선이 좀 더 박빙으로 따라붙고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나중에 한 명의 후보가 결정되면 결국에는 한 팀으로 모일 수밖에 없다.
지금 경선이 이렇게 뭐 예. 열심히 하고 뭐 서로 욕을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경선은 치열할 것이다. 하지만 경선이 끝난 뒤에는 원팀으로 뭉칠 것이다. 그런데 지금 경선 과정에서 서로를 향한 공격을 한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들. 이 내용들이 본선에 가면은 상대 후보에게 쓰이는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이? 그렇지만 이쪽에서도 또 상대 후보에게 공격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진영이 완전히 결집을 해서 이번 대선 아마 1대1 아마 치열한 1대1 구도로 갈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선이 저렇게 치열하더라도 본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경선도 치열하고 본선도 치열하고 앞서서 봤던 그 벽화 보셨죠? 논란이 됐던. 그 벽화에 덧칠이 되면서 쓰여진 거 보면은 뭘 예고하는 듯도 합니다. 얼마나 난타전이 벌어질까를요, 지금. 다음 기사 넘어가 보겠습니다. 물가위가 좀 있군요. 외식하자니 냉면 한 그릇이 최고가가 17,000원. 집밥을 먹자니 시금치 200g에 4,300원. 물가 무섭다는 겁니다. 무섭다. 무섭게 오는. 여기 보시면 비빔밥이 9,000원짜리도 있거든요. 삼겹살이 1인분에 16,000원이 넘는 경우도 있다. 수박 한 통에 최대 4만 원 육박하는 경우. 장보기 겁난다. 이런 말 나온답니다. 지금. 물가가 다 오르고 있는데 왜 오를까요? 여기 보시면 코로나에 폭염에 따른 흉자까지 겹쳤답니다. 귀해진 거예요. 그리고 즉석밥, 뭐 라면, 과자, 빵 다 오르고 있다. 먹거리 값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이네요. 여기 보면 안 오른 게 없네요. 지금 뭐 칼국수도 그러고 다 올랐습니다. 지금 외식 물가 지수 역시 또 오르고 있다. 다 올랐다는 표현입니다. 겁나는군요, 물가가요. 이거 좀 어떻게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기사로 가겠습니다. 내로남불에 발목 잡혔다. 자주택 김연아 후보 자진 사퇴. 서울시 산하죠. SH공사 사장 후보였는데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 부동산 네 채 갖고 있는 게 논란이 됐죠. 매각한다 뜻 밝혔지만 여론 못 넘었다. 오세훈 시장 첫 인사부터 낙마. 이거 타격 아니냐. 서울시 국민 눈높이 맞는 새 후보 뽑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로남불이 야당 쪽에 이게 덮쳤어요. 경제 편집위원. 예. 이거 오세훈 서울시장이 좀 부담을 느끼겠는데요. 서울시의 출자 출연기관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예. 이렇게 낙마한 사례는 전 처음 본 것 같은데 예. 그만큼 이제 서울시 출자 출연기관장으로 오는 사람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한 검증대를 드리겠다는 뭐 좋은 신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오세훈 시장께서는 왜 김연아 후보에 대해서 저렇게 사전 검증을 하지 않았을까? 국민의힘은 매일 청와대를 보고 검증 그러게요. 못했다고 매일 혼내고 꾸짖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왜 자신의 걔는 이렇게 느슨한 잣대를 들이밀고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시의회에다가 이런 후보를 저는 채택하겠습니다 하고 서류를 내밀었는지 사실 전 굉장히 조금 오세훈 후보가 정치 오래 한 분인데 예. 좀 아쉽지 않나. 지금 이 시각은 굉장히 국민들이 지금 서울에 지금 전세가 없어서 난리고 예. 지금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서 매물도 없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집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서울시의 주택 공급을 담당할 기관장이 주택을 4채나 갖고 있다. 더욱이 이 사람이 또 하는 말이 나 부산에 2채는 팔게요. 양도세를 절약하기 위함이죠. 서울에 비싼 걸 먼저 팔면 양도세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싼 거 먼저 팔아서 양도세 절세를 하겠다는 것인데 정말 할 만큼 모든 것은 다 보여줘 버리고 떠나지 않았나. 저는 이번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좀 큰 실수를 하셨고 국민의힘도 대선 전국에서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자신에 대해서 혹독한 검증대를 들이들지 않으면 굉장히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이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국민의힘 소속인데 국민의힘 관련해서 내로남불 소리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뼈 아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쓰인 것은 이제 그 김연아 후보자가 다주택을 비판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주택도 실거주용일 경우에는 사실은 국민의힘 자체에서는 그렇게 비판적 시각으로 보지는 않았었던 거죠. 다주택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임대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라는 측면에서 예. 다주택 자체를 비판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김연아 후보자도 다소 조금 저 네 채가 전부 주택 네 채가 아니고 한 채는 본인이 실거주하는 서울의 아파트고 예. 오피스텔도 있고 뭐 상가도 있고. 상가 좀 몇 예. 평짜리는 이제 본인의 어머니가 예. 생계 유지를 위해서 장사를 하시는 부분이고 예. 부산에 또 원룸형 아파트 하나는 남편이 실거주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무공간 좀 원룸 예. 하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네 채가 전부 다 실거주 또 실용도로 쓰인다는 투기적 목적은 아니라는 것인데 이제 저 부분을 이 변명하거나 해명할 때 이제 시대적 특혜 이런 부분들 시대적 때문에 특혜. 예, 조금 뭐 부적절한 발언들이 이제 섞이다 보니까 예. 저것이 반발이 좀 많이 있었던 부분이고 이런 차원에서 본인은 이제 자진 사퇴했지만 개인적으로다가는 다주택자 그러니까 투기용 다주택이 아니고 실거주용 다주택의 경우에는 이것을 우리 사회가 어느 시각으로 볼지에 대해서는 제가 비판받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좀 여러 가지 논쟁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주택에 대한 어떤 사회적 합의 이런 게 좀 공감돼 어떤 뭐 매듭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